전장의 소리. 야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 보안 카메라로 본 이상한 것들이나 일하고 있는 주유소에 나타난 희한한 놈들이라든가 아님 뭐 으스스한 병원 이야기라든가 뭐 아무거나. 나 먼저 시작할게. 무서운 군대 이야기. 주한 미군인 내가 되어봐. 이름 없는 작은 기지, 모종의 지진 관측 기지와 항공 지원 같은 일을 하는 몇몇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인이야. 소규모 헌병대 소속. 그러나 여기는 완전 전원 일기가 따로 없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형식만 갖추고 있어. 기지에는 올린 사진과 같이 여기저기 조그만 언덕들이 있어. 이것들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들이 쓰러진 곳에 묻힌 거나 다름없었지. 어쨌든 배경 설명은 잊지 마고 우린 매 근무 때마다 한 번씩 걸어서 순찰을 해야 해. 하루 종일 차에 갇혀 지내느라 좀이 쑤셔서 이게 내 교대 근무의 하이라이트였지. 새벽 2시쯤에 순찰을 시작해. 통금이 시작되면 기지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내 책임 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었지. 묘지가 모여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 어떤 남자가 보여. 그는 날 돌아보더니 무덤 중 하나의 뒤로 몸을 숙여. 거기 헌병이다. 보이는 곳으로 나와. 대답이 없어. 지들끼리 물고 빨고 하느라 바빠서 날 무시하기로 한 거라고 짐작해. 무덤 뒤쪽으로 돌아가. 그곳엔 축구장만한 크기에 짧게 깎은 잔디밭밖에 없어. 말 그대로 몸을 숨기는 게 불가능한 곳이야. 본부에 보고해. 본부, 여기는 B110. 현재 묘지에서 도보로 도주한 인원 추적 중. 찾으면 보고하겠다. 오버. 응답이 없어. 부전 담당이 게으른 새끼.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지만 볼 것도 없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전기가 다시 켜져. 전 인원 무전기 확인할 것. 한 마이크 오버. 한 마이크는 무전기를 깔아뭉갰다든가 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해. 이전보다 공기가 더 서늘해져. 이때 내 본능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고 그래서 난 주변을 대충 둘러보고 기지로 돌아가. 담당 하사는 내가 한 마이크의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 있어. 모든 무전 통신 기록은 기지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우린 내 무전을 돌려보기로 해. 대부분 백색 소음. 그러다 내가 현장에 나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백색 소음이 이어져. 볼륨을 높여. 어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어떤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들려. 롱하자? 더 많은 탄약, 더 많은 물. 수목선에 저기.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됐어. 공포에 질려. 하사가 나와 무전수에게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해. 다음날 무덤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와. 굳이 말 안 해도 안 갈 거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내 이상한 야간 근무 이야기였어. 너희는 뭐 할 이야기 없어? 익명 6631.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야? 원주에서. 오래전이라 스펠링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익명 6899. 진짜 슬프네. 불쌍한 군인들.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알아? 특정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던가. 아니, 그런 건 전혀 몰라. 그 목소리가 다급했다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 막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 목소리는 전문적으로 들렸어. 마치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군인 같았지. 그 마지막 무전, 이렇게 되면 안 됐어. 그것도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나 그런 건 아닐 거야. 톤이 대화체였거든. 마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익명 7408. 이런 미친, 진짜로 있네. 익명 7467.
그리고 오피가 근무했던 원주 바로 옆 횡성에서 전사했네. 으스스한데? 익명 7470. 봐봐, 거기다가 그는 마지막 교신에서 탄약이 떨어졌다는 것을 언급했다. 익명 7601. 롱 하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는 한국전쟁에서 적에게 압도당해 전사하기 전까지 초소를 지키고 박격포 사격을 지휘한 공로로 사후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해. 찰스 R. 롱. 위키피디아에 있어. 오피, 넌 그의 이름과 계급을 무전기 너머로 들었었지? 아마 그의 유령이었던 게 아닐까? 세상에, 그걸 짜맞춰볼 생각도 못해봤네. 온라인에서 이렇게 겁먹어 본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 익명 8812. 그는 마지막 교신에서 탄약이 떨어졌다는 것을 언급했고 자신의 위치 근처에 40발의 박격포 포격 요청을 하였다. 더 많은 탄, 더 많은 물. 모어 워터를 빠르게 말하면 오털, 즉 박격포와 심각하게 비슷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내 표정. 익명 9186. 거기에 더해 좀 더 파보다가 횡성 전투 때의 지도를 찾았어. 38 보병연대 2대대. 롱 하사가 주둔했던 곳은 원주 바로 왼쪽이었어.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 작년에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 영어는 못하지만 드디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으니 한번 얘기해볼게. 미국 국경 근처에 사는 멕시코인인 우리가 되어봐. 물론 멕시코 쪽이지. 외가 쪽 친척들이 아주 대규모야. 그곳의 모든 라티노들은 다 우리 가족일 만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족의 절반이 건강 문제 혹은 사고로 죽어. 엄마의 형제 자매는 이모 2명, 삼촌 1명, 총 3명만 남게 돼. 이쯤 되니 지역 장례식장은 우릴 말 그대로 단축번호에 저장해 놓을 정도였지. 힘들지만 계속 살아가야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3년이 지났고 이모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이제는 엄마와 형제자매 2명만 남게 돼. 사촌들과 가깝거나 먼 친척들이 종종 가족들이 돌아가신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꿈을 한 번씩 꾸게 돼. 엄마는 유령 같은 걸 믿지도 그 꿈을 꾸지도 않았기 때문에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가. 빨리 감기에서 1년 후 할로윈과 망자의 날 엘 디아델로스 무에르토스는 말 그대로 하루 차이야. 디즈니 영화 코코를 상상하면 될 거야. 남부는 그런 식인데 여기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만큼 전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보단 할로윈스럽게 하곤 했어. 하지만 삼촌은 이번엔 할머니네 집에 그리고 자기네 새 집에도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제단을 만들게 해.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했던 것들과 음식들을 넣는 것이 꽤 재미있었어. 삼촌들을 위한 술 한 무더기, 할아버지를 위한 담배, 할머니를 위한 사탕, 그리고 한 작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수제 구아바 사탕. 할머니의 옛 집에 침대가 충분히 있었기에 그 집에 각자 다른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 집안의 유일한 빛은 재단의 촛불과 각 방의 디지털 시계뿐. 엄마는 잠자리에 들 때면 눈을 감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자는 버릇이 있어. 무언가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때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면 당연하게도 화를 냈었지. 누운 지 40분이 지났을 때 엄마는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어. 아빠는 집이 떠나가라 코를 골고 있었고 나도 옆방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코를 골고 있었지. 엄마는 누군가 걸어다니는 걸 느꼈고 매 발걸음마다 비닐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엄마가 누워있는 쪽 침대 옆 엄마 바로 앞에서 멈춰. 엄마는 그 당시 모두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렸어. 집에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보석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계속 감고 있었지. 갑자기 엄마는 그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이마에 잠시 입을 맞추는 것을 느꼈고 비닐봉투 소리가
둘 사이에 공간을 메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왔던 길로 돌아가 방을 나간 다음 문을 닫아. 엄마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도대체 누구였는지 보려고 방문을 열어. 엄마는 방 바로 바깥의 어둠 속에 혼자 있었고 유일한 빛은 복도 끝 계단의 촛불에서만 나오고 있었어. 다시 침대로 돌아갔고 방에서 구아바 사탕과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엄마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 들어.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춘 사람은 작은 할아버지였던 거야. 생전에 작은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맥주와 춤, 그리고 집에서 만든 구아바 사탕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던 파티광이었지. 할아버지는 모 주에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시신을 우리 도시로 옮기는 데에 애를 먹었고 부패가 진행되는 바람에 수의를 입히기가 곤란하게 되어 장례식을 치를 무렵엔 시신의 4분의 3가량이 검은 비닐봉투로 감싸진 상태였었어. 이상한 여자애. 작년 10월 나와 친구 5명은 주말 동안 내내 술이랑 약에 번갈아가며 취해 있을 계획으로 외딴 곳에 오두막을 빌려. 금요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신이 났어. 5명이 차 한 대에 낑겨서 왔었지. 숲속에서 캠프파이어 준비를 한 다음 거나하게 취해. 아직도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인 친구 제이가 질질 짜르는 바람에 모두 그를 위로해주려 애써. 모두 술이 취한 채 돌아가며 이야기를 주고받아. 자정 무렵 우리는 오두막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었고 또 오두막 자체는 일반 도로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 캠프파이어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나와 또 다른 친구 S는 다시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고 제이는 내 뒤에서 거의 기절한 채 주정을 부리고 있어. 제이가 갑자기 조용해져. 뒤돌아보니 제이는 신발도 없이 원피스만 하나 걸치고 있는 여자애 옆에 서 있어. 10월에 이 추운 숲 한가운데서 말이야. 제이는 그 애를 빤히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몇 초 후에 전화를 끊어. 제이가 이러는 동안 여자애는 우리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 내가 길을 잃었냐고 묻자 고개를 저어. 좌우가 아니라 왼쪽 귀를 왼쪽 어깨에 붙인 다음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붙이는 식으로. 그 여자애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자 제이는 겁에 질려 술이 완전히 깬 듯 보여. S가 제이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제이를 진정시키려고 해. 나는 그 여자애한테 우리와 함께 오두막으로 같이 돌아가겠냐고 물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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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그러겠다고 대답해. 이제야 좀 더 정상적으로 보여. 나머지 두 친구 K와 M이 짐을 챙겨 이상한 여자애와 함께 걸어오고 나, S, 그리고 제이가 앞장서. 제이는 그 이상한 여자애가 자기 전 여자친구랑 아주 똑같이 생겨서 그 애인 줄 알았다고 말해. 그래서 전화를 받는지 보려고 한번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제이는 저 여자애가 자신의 전 여친이고 자기를 놀리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어. 나는 아마 어떤 정신나간 종교인의 딸이 그냥 재미로 숲을 뛰어다니고 있던 것일 거라고 말해. 정말로 난 그 여자애가 노숙자라고 생각했었다니까. 제이는 어느 정도 확신에 차 돌아가서 그 여자애랑 이야기해보고 싶어해. 그러나 술 기운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보여서 이야기하게 두는 대신 나는 어렵지 않게 제이를 재울 수 있었어.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랑 S는 잡담을 해. K와 M이 돌아와. 이상한 여자애가 없어. K와 M이 이상한 여자애가 완전히 멀쩡한 말투로 학교에 간 이야기나 어떤 식당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몸짓을 하고는 자신들의 반응을 기다렸다고 말해. M이 여자애한테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여자애는 느긋하게 왔다고 대답했고 그 애가 모든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자 M과 K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오두막에 거의 다 와서 주위를 둘러보니 여자애는 그들 뒤로 약 15m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여자애가 계속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지. 우린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결국 잠이 들어. 잠에서 깨. 아직 어두워. 제이가 물건들을 뒤적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 이상한 여자애가 그의 옆에 서 있어. 원피스가 흑투성이었고 무릎과 팔에 난 상처에 딱지가 앉아있어. 나는 일어나서 제이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 제이는 밖에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자동차 타이어 두 짝이 펑크난 것을 발견했다고 대답하고는 가져온 물건 중에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을 거라고 말해. 쟤는 왜 들어왔는데? 내가 물어. 저 이상한 여자애가 나무 옆에 있었고 자기가 들어오라 했다고 대답해. 나는 그 멍청이에게 욕을 퍼부어주며 타이어를 터뜨린 건 아마 제일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여자애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난 그냥 노려보기만 해. 제이가 타이어 수리 젤과 펌프를 찾았고 나는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나는 그 여자애가 K와 M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말했지만 제이는 내 말을 흘러넘기며 자긴 괜찮아 보인다고 말해. 그냥 넌 전 여친이 그리운 거야, 이 멍청이가. 우린 차에 도착해. 나는 두 개의 펑크난 타이어에 각각 못이 박혀있는 걸 발견했고 우린 타이어를 떼우기 시작해.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S가 나와선 이상한 여자애가 자기 옆에서 자려고 해서 깨어났다고 말해. 그 애는 아마 K와 M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짝을 맞추려고 한 걸 거야. 제이가 의견을 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마치 배우려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타이어 수리 젤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S는 우리와 대화를 해. S는 또한 낯선 여자가 노숙자라고 생각한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말해. 제이는 격렬하게 부인하며 그녀가 자신을 필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 거라고 말해. 참, 야, 걔가 네 목을 그어버리고 나서도 어디 한번 그딴 소리 나오나 보자. 난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상한 여자애가 오두막 문 앞에 있어. 우리가 한 말을 들었나 봐. 내가 뒤에서 얘기한 걸 사과하고 농담한 거라고 말하자 자기도 농담 하나 아는 거 있다고 대답해. 닭이 왜 죽었게? 왜? 길을 건넜기 때문이야. 여자애는 마치 고음의 콧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어. 이가 눈부시게 하얘. 그러고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더니 숲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우린 모두 오두막으로 들어가. 완전히 난장판이야. 가구는 사방에 내팽개쳐져 있고 K와 M은 사라지고 없어. S는 자기가 있었던 20분 전까지는 멀쩡했다고 말해. 우린 오두막을 둘러보았지만 K와 M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우린 오두막을 청소했고 의자 중 하나는 심지어 반쪽이 나 있어. K와 M이 돌아와. 둘 다 여기저기 긁혀있고 겁을 먹은 상태였어. 그 이상한 여자애가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해서 오두막 앞으로 도망 나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숲으로 도망쳤다고 말해. 그러고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돌아왔다면서. 걔들이 밖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걔네들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었어. 오두막에는 문이 하나뿐이야. 우리 모두 잠시 동안 거기 앉아서 그거에 대해 생각해봐. 얼마 후 이상한 여자애가 더 흑투성이가 되어 피까지 묻은 채 돌아와. 그 여자애는 목이 뜯겨져 나간 죽은 사슴을 끌고 있었어. 그러고는 태연하게 너희들을 위해 음식을 찾아왔다고, 이게 숲에 누워있었다고 말해. 제이가 여자애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 열쇠를 숨기러. 제이의 차 키를 말하는 건지 묻자 그 애는 여전히 태연하게 그렇다고 대답해. 이유를 물으니 우리가 일찍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해. 우리가 머무르길 원한다며.
우리 모두는 그저 바라만 봐. 그 애가 사슴의 내장을 빼려고 나무 쪽으로 가는데 난 그 애의 발이 심하게 망가진 것을 알아챘어. 사실상 발목으로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S와 K는 이쯤 되자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어. 나머지 우리는 둘을 진정시키려 했어. 이상한 여자애가 사슴의 털을 벗기고 살조각을 길게 잘라내는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있어. 여자애가 절룩거리며 돌아와 우리에게 사슴을 요리할 불을 피워달라고 말해. 나는 알았다고 하고 불을 피웠지만 다른 애들은 모두 그 애한테 말조차 걸지 않으려고 해. 불을 피우자 여자애는 손에 쥔 사슴고기를 불 위에 늘어뜨려 요리하기 시작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 애가 날 뚫어져라 쳐다봐서 매우 어색해.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모두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눈치채. 이상한 여자애는 요리를 하는 동안 노래를 불러. 그건 이상한 자장가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불러줬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널 안아들고 달래주면 찌푸린 표정은 전부 뒤집어지네. 나는 그 애한테서 조심스럽게 멀어져 애들 쪽으로 가려고 시도해. 제이가 자기한테 스페어 키가 있으니 바퀴를 도로 끼우고 떠나자고 말해. 이상한 여자애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나에게 계획이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슴을 먹어야만 해. 우리 모두 그 사슴고기를 먹어. 그 애가 고기를 그런 식으로 들고 있던 게 생각나 구역질을 참아야만 했어. 이상한 여자애한테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했고 그 애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여. 지나치게 큰 미소를. 내가 내일 먹을 사슴도 필요할 거라고 말하자 여자애는 더 크게 미소를 짓고는 좀 더 가져오겠다고 말해. 이제 그 애는 더 정상적으로 걷고 있어. 여전히 걷는 폼은 좀 딱딱했지만 나는 거기 앉아 그 애가 걸어가는 걸 지켜봐.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모두 허겁지겁 뛰어다녀. 뭔가에 걸리고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야. K와 M은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나, J, 그리고 S는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다시 차에 장착해. 우리가 거의 다 마칠 때쯤에 전에 그 애가 사슴을 가지러 사라졌던 때와 거의 같은 시간이 지나게 돼. 이상한 냄새가 공중을 메워. 모두가 차에 구겨 들어가고 여자애들은 또다시 울고 훌쩍여. 제이가 차를 출발시키자 쿵쾅 하는 소리가 나. 너무 서두르다가 차 밑에서 잭을 꺼내는 걸 깜빡했던 거야. 제이가 달려가 잭을 가져오고 차로 다시 돌아오려다가 거의 바닥에 엎어질 뻔해. 제이는 자신의 그 고물차를 최고속도로 몰아. 포장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그 후로 우린 다같이 취했을 때 빼고는 다시는 그 이상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S는 여전히 그 애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해. 결국 나도 이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되었어. 지난주 내가 엄마한테 그 자장가를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묻기 전까지 말이야. 엄마는 나에게 그 자장가는 내가 어렸을 때 자신이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어.